이조의 유교를 위주로 하는 사상은 신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꿋꿋한 나라의 어린 화랑도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문약에 빠져 광개토왕의 웅대한 고려적 늠름한 모습은 사라지고 계속되는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것이 이조 시대의 실정이다. 이처럼 자치를 감추었던 결의의 어린 화랑도는 이조에 와서도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배층이 아무런 대책 없이 멍청해 있을 때 오히려 백성 가운데서 우뚝 솟아나오곤 했던 것이다. 이 화랑도 정신이 이조에 있어서 가장 떨친 것은 이 충무공이 외적을 물리친 행적이라 할 수 있다. 충무공과 같은 시대의 학자로 이름 높은 이수광은 임진왜란을 몸소 겪어본 체험에서 이 외란 속에 화랑도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본 것이다. 이 충무공의 영웅적인 해전과 상무의 정신은 나라의 어지러움을 이겨내고 나락을 지켜내는 전통을 수립했던 것이다. 또한 수훈 최재호 같은 사람은 칼춤을 권장했다고 하니 화랑 상무에 유훈이 들어있었다고 하겠다. 실상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비 모습은 문약에 흐르지 않고 일단 국가가 어려운 고비에 빠지면 싸움터에 과감히 나서는 애국적인 전사이기도 했던 것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제정한 이래 한문학보다 한글로 표현된 국문학의 발달은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많은 시인 작가를 배출했다. 정철의 송강가사와 윤선도의 가사는 후세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선조 때의 허균의 홍길동전은 김만중의 작품인 구운몽, 사시남정기와 같은 중국 작품의 모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허균은 홍길동전에서 유교 사상과 기성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여 계급 타파를 주장하는 한편 백성들의 봉기를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이조 중엽 이후에는 서민문학이 대두하여 양반의 자손과 평민 가운데서 학자나 문인이 많이 나왔다. 김천택은 청구영원을, 김수장은 해동가요를 내었고 그 후 박효관, 안문영 두 시인은 가곡원류를 엮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예속적인 지휘하에 있었던 여성들이 시문학을 통해 그 빛을 남겼다. 이을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 헌안설원의 시, 황진이, 이매실과 같은 기생문학 등이 유명하다. 더욱이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우리나라 궁중여류 문학의 으뜸이요 당파 싸움의 분위기를 피눈물 나게 엮은 역사적 고백이기도 하다. 이조 시대의 성리학은 크게 발달하여 이태계, 이을곡 같은 대학자를 배출했다. 서원의 발달과 더불어 시골에 묻혀서 사학을 육성하는 한편 심오한 철학의 탐구를 가능케 하여 사칠 논쟁의 대석학을 배출했고 특히 퇴계의 학문은 일본에 전파되어 근세 일본 사상의 전반을 지배한 감조차 없지 않았다. 율곡은 사회 문제, 국정 문제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기설뿐만 아니라 갱장 점진주의의 입장에 선 이론을 전개하여 임진왜란 전에 이미 10만의 병력을 양성할 것을 제창하였다는 것은 그의 위대한 선구적인 지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16세기 중엽 이후 근세의 여러 강한 나라들이 동양을 침입해 들어옴에 따라 이 나라에도 주자학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유럽의 문화와 물질 문명에 자극을 받아 실학 사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실학은 공리나 공론의 골몰하는 주자학에 반대해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지식과 과학을 존경하는 사상인 것이다. 과거 주자학에 물든 양반들의 무선무의주의나 안일주의를 배격하고 속수무책으로 허송세월만 하는 낡은 생활 태도를 반박하고 실천을 강조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전 사상계가 당론에만 쏠린 주자학이나 유교풍을 누르고 유럽의 과학적인 분화나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는 실학의 진취성이 있는 새로운 사상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육성했다면 뒤떨어진 것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조 사회는 선조 때의 임진왜란과 인조 때의 병자호란의 두 가지 커다란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정치는 극도로 문란해졌고 백성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당파 싸움을 반성하는 데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이조 왕권도 이제는 약화되어 그 혼란을 틈타서 세도 정치가 계속되었고 소위 세도를 부리는 자들은 감투 싸움과 뇌물 매관 매직을 떡 먹듯이 감행했으며 백성을 부려먹고 세금을 바치게 하는 두 가지 면에서 가혹하게 수탈하는 등 그 행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도 정치란 것은 왕의 신임을 받은 친척 중에서 어느 한 파가 독재를 해서 자기 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을 궤도 없이 함부로 이용하는 말세적인 정치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조 후기의 당파 싸움과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잇따라서 세도 정치의 횡포가 나타났으니 이제 백성의 생활은 중앙의 양반은 물론이요 지방의 세도 부리는 친척이나 관리들한테 수없이 강제로 뜯김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암행어사를 빈번히 내보냈으나 어사마저 뇌물을 먹는 판국이니 이조 관인의 부패는 극도에 달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조가 황혼기에 이르렀다는 징조가 도처에 나타났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뭄과 장마와 전염병, 비렁뱅이, 굶어 죽는 등의 재난이 쉴 새 없이 생겨났다. 특히 헌종 12년의 흉년에는 굶어 죽고 질병에 죽은 자가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았고 굶주린 사람들은 남의 무덤을 파고 시체의 옷을 벗기고 어린애를 버리는 게 흔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버린 애를 걷어들이는 법을 공포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방대한 가난뱅이의 증가를 정부로서는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었다.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는 옛 속담이 이런 경우에 들어맞는 것이다. 결국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농토를 떠난 농민과 거지들이 우글거렸다.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마을이나 지방 관청에 불을 지른다든가
무리를 지어서 빈번히 거리에 나타나곤 했던 것이다. 이를 화적이라고 한다. 또한 바닷가와 냇가에는 수적들이 우글거렸다. 수많은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와 농민의 가난을 이용해서 그들을 선동하여 왕조에 대한 일대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순조 11년의 홍경래의 난인 것이다. 홍경래는 본시 불평이 많은 관인이었다고 하며 정권을 빼앗아 가질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었다고 하나 그러한 반란이 가능했던 것은 극도로 피폐한 농촌의 가난 때문이었다. 한때 이 반란군은 청천강 이북을 완전히 장악하고 흔들리는 이씨의 왕권을 위협했으나 반년 후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반란은 계속해서 각지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철종 13년에는 경상, 전라, 충청도 등지에서 무수한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되었다. 이 철종의 시대는 이른바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 시대라 할 수 있으니 그 시작은 유명한 진주밀란에서 비롯된다. 진주의 백성들은 관의 횡포에 참다 못해 골기하여 머리에 횡천으로 만든 건을 쓰고 죽창을 들고 관가에 들어가 관장을 내쫓고 간악한 관리를 죽이고 방화와 파괴를 감행했다. 그리하여 농민의 반란 심지에 불이 붙여지고 마침내 동학난이라고 일컫는 근세 최대 규모의 농민 반란에까지 확대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역사가들은 세 가지 정책이 문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전정, 군정, 환곡 등 국가 재정의 근본이 되는 납세의 징수 때문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정책이 문란해졌으므로 국권은 마르고 지방 관리의 횡포와 수탈이 가혹해졌으므로 농촌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따라서 토지 개혁의 기초 위에 섰던 이조의 중앙 집권적 관인의 지배는 무너질 위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특히 지방의 관리들이 이 틈을 타서 중간 착취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하며 수탈을 자행하였으므로 난을 일으킨 백성들의 분노는 직접적으로 지방 관리에게 향해졌던 것이다. 진주밀란 다음 해에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여러모로 나라의 정사를 뜯어 고치고 밖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럽 세력의 침입을 막아 쇄국 정책을 감행했다. 대원군이 일가 친척의 세도를 누르고 사색 당파를 고루 등용하고 지방의 아민 서원을 없애버리긴 했지만 그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개혁으로서는 골물대로 곰긴 이조사회를 재생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도리어 그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경복궁을 고쳐 세우는 일대 토목 공사를 계획하고 각종 세납을 받아들여 백성의 원한을 사게 된 것이다. 외부에서 볼 때 대원군 치세는 천주교도의 입국과 더불어 근대의 힘센 나라들이 한반도라는 먹을 것을 놓고 서로 다투는 판국이었다. 극동에서는 일본 천국 노서와의 세 나라가 서로 다투고 유럽의 여러 나라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 쳐들어와서 이웃나라인 한국을 노리고 있었다. 그것이 병인양요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의 극동 정세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이권을 둘러싼 힘센 나라들의 식민주의적 욕망의 대결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판국의 세계 정세의 눈이 어두운 대원군은 두 차례의 양요를 물리치고 의기양양했으나 정권을 잡은 지 10년 만에 민씨 일파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이다. 그 후 민씨의 세도 정치도 쇄국을 계속하였으나 고종 12년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 측의 요구 조건을 받아 나라를 열게 되어 부산을 비롯한 두 개의 항구를 무역항으로 열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 후 군국주의적 침략을 꾀하는 사무라이들은 일본 상품을 파는 시장으로서의 경제적인 보이지 않는 침략으로 한국에 물려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 장사치들은 유럽 상품들을 중개해서 한국에 팔아넘겼다. 그리하여 소위 외래품은 일본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앞잡이가 된 셈이다. 이처럼 문을 열어놓게 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새로운 제도가 채택되게 된 한국 사회는 근대화를 위해 일본의 신사유람단을 보내는 등 법석되는 바람에 나라 안의 여론은 두 파로 갈라졌다. 그 하나는 문호를 열고 새로운 것으로 뜯어 고쳐 스스로 자립하려는 파와 낡은 것을 그냥 고집하며 큰 것을 섬기는 이른바 청나라와 친근한 파라 할 수 있다. 대원군이 물러나자 전국의 지도권은 민씨 중심의 개화파가 잡게 되어 한국 내정을 뜯어 고치는 일을 일본의 본을 따서 해보려고 군부에 있어서는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고 일본 장교를 초청에다가 새로운 양식의 군부제도를 꾸미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국 민씨파가 내정을 새로 뜯어 고치려는 계획은 군부의 제도를 뜯어 고침으로 해서 예전의 군대와 대원군의 불평을 사게 되어 예전의 군대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여 민씨 일가의 집을 부수고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파괴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모군란이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자 일본과 청국이 다투어 침략에 손을 뻗쳤다. 일본은 군란 때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해서 재물포 조약을 맺었고 청나라는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서 군란을 진압한다는 명목 아래 청나라 군대를 파견하고 쇄국 정책을 쓴 대원군을 납치한 다음 허수아비로 내세운 민씨 정부로 하여금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노서와 등과 통상 관계를 맺도록 했다. 유럽의 식민주의 침략 세력에 의해서 중국이 세계의 고기밥이 되었을 때 한국은 주로 일본과 청나라 혹은 일본과 노서와 사이의 대립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다. 이때 농민 반란의 지도자인 전봉주는 양나라나 외나라를 물리치고 난폭한 정치를 없이 해서 백성을 구한다는 커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억압적인 정치 밑에서 백성을 해방하고 외부의 식민주의의 반기를 든 민족혁명을 전개했던 것이다.
동학나는 이조의 관인이 지배하는 정치를 백성의 힘으로 거꾸러뜨리지는 못했으나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혁명과 근대화의 계기가 될 의의는 자목 큰 바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학밀란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이 일으킨 민주혁명으로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지도 세력이 농민 대중 속에서 싹 텄으며 한국 사회의 재건과 혁명의 본 바탕인 주체성을 가진 민중 사상으로 전개되어 우리나라 혁명 사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실현하는 데 정신적인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3.1 운동이나 4.19, 5.16 혁명과 같은 민주혁명의 밑바닥을 흐르는 정신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동학나는 일본과 청나라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구실을 주게 되어 결국엔 일본과 청나라의 싸움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그때 한국 정부는 일본과 청국 두 나라 군대가 물러날 것을 제창했으나 일본 군국주의는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이 청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본 노서하나 불란서 독일은 한국과 만주를 일본이 독차지한 데 반발하게 되었고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던 노서하는 마침내 일본과 싸움이 붙고야 말았던 것이다. 당시 극동 정세에서 일본 노서와 사이의 외교상의 중요한 문제는 한국에 대한 정책이었으며 한국을 중립화하려고 절충해 보기도 하고 북위 39도선으로 한국을 두 쪽으로 갈라서 차지하려는 절충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05년 노서와는 새로 일어선 일본 군국주의한테 치고 말았다. 이 일본과 노서와 사이의 싸움 통해 한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일본의 침략을 피해 보려고 했으나 강제로 울사보호조약을 체결케 됨으로써 한국은 사실상 주권을 잃게 되었고 한일 합병이라는 탈을 씌워서 강도 일본은 마침내 우리를 삼키고야 말았던 것이다.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서의 비극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1945년 8월 15일 민족 해방의 날까지 한국은 자치를 감추고 말았으니 나라 없는 소름을 받으며 살아온 결의가 당한 어려운 고비의 역사는 피눈물로 아로새겨졌던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인 주권의 상실은 일본 군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으로 그 발판이 되었으니 그것은 첫째, 한국의 화폐를 바꿔버리고 둘째, 동양척식 회사를 세우고 셋째, 토지 조사에 의한 식민지 수확의 강화 넷째, 학제를 뜯어 고치고 다섯째, 일본 문화 선전의 침투 등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식민지로 만든 종주국에 의해서 뜯어 고쳐진 것이기 때문에 근대화가 잘못된 것이며 경제적 침략과 일본 군국주의의 병참 기지가 되는데 지나지 않았으니 해방 후까지 그와 같은 식민적인 독소가 오래 남아있어서 우리 결의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방해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